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수출이 좀 크게 꺾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선박의 수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국내 수출 지표가 악화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 수출 개선은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적자재정 운용, 그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형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만 이제 뭉칫돈이 몰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자금 흐름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증권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증권사들이 이제 브로커리지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좀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그 수수료 부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인데요. 그 새 먹거리로 국내 부동산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그리고 증권주를 보는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5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1월 수출이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록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1월 수출도 이제 급감으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월째 수출 지표가 감소하고 있어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0.8%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현재 까지 수출 역성장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유입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무역량이 좀 줄어들면서 수출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관세를 지속적으로 좀 인상하고 있는 것도 이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각국이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오죠. 그에 따라서 수출이 당분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선박과 반도체, 그리고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경기 민감 제품 위주로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국내 시장 수출 1위 품목입니다. 전체 수출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수출 둔화는 전체 수출 둔화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바꿔서 말하면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개선되면 한국의 전체 수출도 개선될 것이니까 반도체 수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가별 추이를 봐도 별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베트남, 미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두 자릿수 대 수출 감소폭을 보였고요. 한국이 이제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수출도 마이너스 17.1%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의 급감에는 그 D램 가격의 하락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8GB짜리 D램 가격은 지난달 기준으로 개당 평균 2.81달러로 1년 전 7.31달러의 3분의 1 수준까지 이제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워낙에 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줘야 이제 반도체 경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도체 현물 가격 추이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출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그 수출 감소세가 한 자릿수로 누그러지고 내년 1분기에는 그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제 기대 요인은 그 기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출이 워낙에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수출이 개선돼도 크게 이제 개선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정부는 이 부분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다른 경제 전문 기관에서는 또 수출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지 않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빠른 성장을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때문에
다음 달에 뭐 수출이 개선된다라는 무조건적인 낙관적 전망보다는 실제로 12월에 수출 지표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수출 개선이 지표적으로 확인이 돼야 국내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도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0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돈은 풀리지 않고 은행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예금 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예금 회전율이라는 것은 그 인출된 금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누는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출된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예금 잔액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그 은행으로만 쏠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회전율이 높은 것이 경제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에 있어서 돈은 이제 사람 몸에서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 돈도 잘 돌아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예금 회전율은 늘어나야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8월 보통예금 기준으로 9.8회의 예금 회전율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요. 그래서 은행의 보통예금 회전율 추이를 볼 때 2014년에 이제 14.4에서 최근에 9.8까지 반등 없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시장에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억을 초과하는 고액 정기예금 증가율 보시면 반대로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을 하는 고액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예금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고액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금으로만 쏠리는 돈을 투자로 돌려야 경기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시중은행조차도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대출해줬던 기업들이 언제 리스크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출을 조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8월 가계와 기업 등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총 대출금 증가율은 5.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라는 부분이고요. 은행권 내에서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을 오히려 높일 것이다라는 기류가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금이 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의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소 공격적인 정책을 펴서라도 시중의 자금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9 증권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증권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주가와 이제 코스피 지수는 대부분 이제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되면서 증권사의 주가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최근에는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주가는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 거래 대금의 감소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그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실적이 좋아서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거래 대금 위축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악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 증권사가 이제 수수료 장사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은 뭐 이제 무료로 그 증권사 거래를 좀 하게 해주는 그런 증권사도 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 먹거리 발굴이 굉장히 필요해졌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이제 공모 리츠, 부동산 신탁업 진출 현황을 보시면요.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신, 신영 할 것 없이 중소형 증권사, 대형 증권사
모두 다 이제 부동산 상품을 실제로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츠 IPO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자산 신탁 관련된 본인가를 신청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부동산 상품이 쏠리는 부분들은 다른 상품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인기가 못 봤던 ELS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 환율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이제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인식들도 한몫을 하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상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증권업의 성장성이 다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리지에 대한 의존도 성장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도태된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상품이 변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이를 쫓아서 새로운 상품들을 꾸준하게 좀 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증권사 내에서도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증권사가 출시하는 새 상품 그리고 새 수익원 발굴에 있어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증권사만 선별적인 주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트럼프의 연설을 앞두고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홍콩 시위 관련된 리스크도 있었지만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가 문제겠죠.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신 이후에 좀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